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가을쯤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가 백마탄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운명의 상대라고 믿었고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결혼은 둘만 좋아서 될 일은 아닌가 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만난 건 아니고 잘 되면 사귀는 거고 안 되면 친구 정도로 남으면 되지 않겠냐는 주선자의 말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사이예요. 저는 지방 국립대에서 공대를 졸업했고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나왔습니다. 현재 저는 대기업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도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대학이나 직장이 남녀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남자친구한테 꿀린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의 조건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살짝 쑥스러워하면서도 저를 재밌게 해주고 싶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서 저는 호감을 느꼈고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교제를 하면서도 결혼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아직 제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반면에 저보다 3살 많았던 남자친구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귄 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먼저 꺼내왔거든요. 사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남자친구가 슬슬 조바심이 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느낌적으로 오늘은 프로포즈를 하겠구나 싶었던 날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도 약간은 있었지만 결국엔 예스를 외쳤고요. 결혼을 약속한 이후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토박이라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남자친구 이야기와는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셨기에 은퇴를 하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회초년생 시절 은행을 한 반년 정도 다니신 걸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막노동을 하시거나 이삿짐을 나르시는 정도라고 할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 못하셨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당신 말씀으로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셔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벌기만 하면 형님 마우하는 분들과 술판에 다 써버리기 일쑤셨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가셨다고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 당신은 하소연을 하기 위해 꺼내신 듯 했지만 저로 하여금 더욱더 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님의 지독한 생활력 덕분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와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 하나가 더 있다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그 하나를 저희 살라고 주실 거라 하시더군요. 제가 속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결혼해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같이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남자친구 부모님의 이런 과거 정도는 괜찮다고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남자친구 부모님은 성격도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아버님은 솔직히 독불장군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만큼 당신밖에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아버님 맘에 안 들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왜 저런 일로 화를 내시는지 옆에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서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특히 말끝마다 당신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한 80도 넘은 노인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 아버지는 이제 막 환갑을 넘기신 나이고요. 언젠가 한번 남자친구가 담배 필 거 다 피고 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건강 걱정하는 거 보면 자기 아버지지만 한심하고 화가 난다길래 제가 한 소리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누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단 하루지만 옆에서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속 터지려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담배도 꼭 집 밖으로 안 나가시고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피셨는데 저는 원래 냄새에 예민하고 비위가 약하거든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참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도 반주치곤 상당히 많은 양인 소주 한 병을 다 드시길래 과음하시는 거 아니냐고 조심히 여쭙습니다. 그러자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나 아파서 일찍 죽나 똑같다고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애시당초 어차피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말씀 같은 걸 하지 마시라고 한마디 쏴붙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치 아버님만 정말 별로고 큰 잘못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희생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현모양처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아주 멋진 분이셨어요. 드센 성격에 어른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푼수가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굳이 저한테 왜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둥, 당신한테 무슨 선물을 사왔다는 둥, 그렇지만 얼굴이 별로였다는 등 할 소리와 안 해도 될 소리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듣고 적당히 웃으며 호응은 해드렸지만 오늘 이 인사가 끝나면 저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다니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찝찝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그날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성화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싶더라고요. 하혼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마음에 깨름직한 게 있었다고 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흘러서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셨지만 저나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전부 다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도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을 미루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남자친구는 허세나 허풍이 없고 담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님은 남자친구와는 판이하게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기싸움을 하려고 하시더군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면 기싸움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꾸 저나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너무나 불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가벼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희 부모님더러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 않냐며 말씀하시더군요. 광화문 촛불 이런 거는 TV로밖에 못 봤을 거 아니냐며 세상이 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당신이 금융권에 좀 있어봐서 안다며 아는 척을 하시고요. 듣고 있는데 가관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라 그런지 별말 없이 앉아있는데 그 꼴도 보기가 싫던걸요. 게다가 남자친구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장가도 안 간 그 형이 상견례 자리에 말도 없이 따라 나온 것도 부족해 어찌나 쩝쩝거리고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대는지 꼴보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게 맛있네 이건 별로네 품평회를 해대지 않나. 저는 솔직한 말로 남자친구 가족이 이 정도로 경어 없고 수준 없는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기껏해서 찾은 대화 주제라는 게 저희 어머니께 연예인 누구누구 좋아하냐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게 한번 기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호호 웃으시는데 그게 상견례에서 사돈에게 할 대화인가 싶더군요. 이 무렵에는 파혼은 둘째치고 이런 자리에 저희 부모님을 모신 것 자체가 죄송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어찌됐건 딸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라 그런지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하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 둘 다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대출 좀 받고 하면 서울에 둘이 살 보금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파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당시에 아파트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혹하긴 했지만 동시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아파트를 주긴 줄 건데 증여세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그 증여세를 대신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증여세만 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저희 몫이니 손해는 아닐 거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듣고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명의는 공동으로 해주실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겨우 증여세만 내는 건데 공동 명의는 욕심이 과하지 않냐고 그러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럼 증여세고 뭐고 복잡하게 만들 것 없이 저희 둘이 알아서 집 문제는 해결하게 두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건 내키지 않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증여세의 혼수에 이것저것 하면 거짓 못해도 2억은 훌쩍 넘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파트가 탐이 난 것도 아니었어요. 말했다시피 이미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깟 공동명의 안 해줘도 그만이고 솔직히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제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니 명의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차라리 지분 설정을 한다면 모를까 세금을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내달라는 말 또한 무슨 생각으로 꺼낸 말씀인지 솔직히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나서서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느리시냐면서 누가 봐도 이건 남는 장사인데 왜 줘도 못 먹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단어 선택도 어찌나 저렴하신지 저도 이 무렵부턴 불편한 기색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의 형까지 나서서는 그까지 세금 몇 푼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내야 될 세금이면 당연히 내겠지만 이건 엄연히 그쪽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걸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세금 몇 푼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고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형은 윗사람이 될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저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하더군요. 저도 아직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나 저희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다시 받아쳤고요. 그제서야 양가 부모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시곤 둘 다 그만하라며 저와 남자친구 형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말 한마디 똑바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기 급급하더군요. 아슬아슬하게 상견례 자리는 끝나지 않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챈 듯한 남자친구가 그냥 저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어른들께서는 집 문제로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이 솔직히 당신네가 너무 손해랍니다. 당신 아들은 서울에서 이름난 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 않냐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희 아버지도 더는 못 들어주겠다 싶으셨는지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을 좀 하시라고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제 어엿한 사회인인데 앞으로 전망을 봐야지 몇 년 전에 졸업한 학교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장 받는 연봉만 해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마저도 제가 훨씬 많았기도 했고요. 온 가족이 들러붙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입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이게 다 사람 잘못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제 탓인 것 같고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한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결혼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소리치다시피 말하곤 부모님께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제 손목을 잡아채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싫다는데 왜 붙잡냐며 놔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남자친구를 한 대 때리실 기세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절 보면서 주제에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난다고 튕기고 난리냐고 꼴값돈다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교양이라곤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겠더군요. 결국 그렇게 상견례 날 결혼 이야기는 파토가 나버렸고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고
냉정하게 상황을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집안과 저희 부모님이 사돈을 맺게 하는 거야말로 불효나 마찬가지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서 증여세를 내주면 공동명의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며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다시 결혼 진행하자고 하는데 그까짓 거 공동명의해주고 얼마나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잘난 체를 하실지 안 봐도 비디오라서 됐다고 했습니다. 막말로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아쉬울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손해보고 결혼시킨다는 듯이 큰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결혼 뒤집어버리니 다시 찾아와서는 왜 저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른 척 할 수 있냐며 너무하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남자친구를 끊어내서 다행이다 싶을 뿐이었고요. 조금의 후회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별로 연애도 결혼도 생각이 없고 자기 관리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러다 또 기회가 되면 혹시 아나요. 똥차를 보내버렸으니 이번만큼은 정말 백마가 아니라 벤츠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 줄지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이고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 사연을 공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람에게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하게 파혼해버리고 다시 저만의 삶을 되찾아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의 긴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 다니던 회사도 IT 쪽에서 제법 유명한 회사였어요. 연봉도 웬만한 대기업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게 준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남자친구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들이 이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을 당시 지금이야 결혼을 당연히 생각해야 할 나이지만 그때는 아직 결혼까지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었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이기도 했고 저도 당시 사회초년생이기는 했지만 나름 제 직업이나 연봉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말고도 이따금씩 자기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처럼 말하기를 좋아했고 나아가서는 자기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자랑처럼 들린다기보다도 제 귀에는 제가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인지 떠보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떻겠냐며 딱 잘라 대답을 피해왔는데 남자친구는 아마 제가 대답을 피한 걸 가지고 저희 직장이 별로이거나 혹은 저희 부모님이 별 볼 일 없는 분들일 거라 판단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와 연애를 그리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뜻이 잘 맞고 취미며 취향까지 비슷한 이 사람하고 하는 연애가 참 좋았거든요. 조금 능구렁이 같은 화법만 뺀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집안이 얼마나 좋은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현재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많게는 한 번에서 2번은 협업하는 외국 회사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새벽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저 말고도 해외에 있는 회사들과 실시간 소통을 담당하는 같은 부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출근 시간이 뒤죽박죽인 게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나름 일도 저와 잘 맞고 외국계 회사다 보니 새벽 출근한 날에는 급여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새벽 출근을 한 다음 날에는 무조건 유급으로 하루 쉬는 날을 보장해주니 제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데도 유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 근무를 나가면서 받는 연봉 또한 제 또래 누구와 비교해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하는데 새벽에도 출근을 하는 거냐 하면서 물어봤는데 저는 최대한 남자친구가 직업이나 여타 다른 배경을 섞어놓은 게 아닌 사람으로서의 저만 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끈덕지게 몇 번을 물어보다가 혼자서 주간 야간 교대할 만한 직업이 뭐 공장에를 다니거나 간호사 같은 거 말고는 더 없겠지 하고 혼자 그렇게 결론 짓고 들었고 치사해서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결론을 지어버리고 얼마 뒤부터는 제 직업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너가 뭘 알겠냐 하는 식으로 제 의견을 찍어 누르는 듯한 태도를 몇 번 보인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자기보다 배움의 끈이 짧다고 혼자 결론을 짓고 무조건 좋은 대학 나온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식으로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했고 어쨌든 취향 비슷하고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만드는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성격이기도 해서 다툼이 있어도 금방 오해를 풀고 해소하기도 했어요. 조금 제멋대로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에게 일부러 비밀로 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으니 그건 샘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 직업을 마음대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항상 저와의 만남에 있어서 적극적이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별 탈 없이 연애를 해오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긴 시간을 연애를 하고 나니 막연하게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도 슬그머니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첫날에 남자친구에게 모든 건 아니지만 저희 경제적인 상황 같은 부분이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똑같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결혼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수중에는 1억이라는 저금이 있었습니다. 회사 연봉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 거 다 쓰고 배울 거 다 배워가며 그만큼 모았다는 사실에 저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1억 7천이나 된다면서 저보고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남자가 결혼할 때 돈을 더 내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지원금을 받아 자기가 준비한 금액에서 맞추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4년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1억인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회사 생활 경력이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과연 제가 돈을 흥청망청 썼다면 일한 시간이 2배인데 금액이 저보다 2배가 안 되는 본인이야말로 흥청망청 돈을 써온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취직할 때 부모님이 출퇴근이라도 편하게 하라며 오피스텔 하나를 제 명의로 해주신 것이 있으니 따지고 보면 현재 재산만 봤을 때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해줬으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친구의 반응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3년의 연애를 하면서 처음 나오게 된 결혼 이야기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찌나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지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을 외치며 저보고 무작정 저희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까지 가지고 있으니 저는 부모님께 한 푼도 지원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거절했더니 남자친구는 그걸 또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저희 부모님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어머니는 공무원이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임원급 대우를 받고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고 아버지가 임원급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는 건 임원은 아니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노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여기저기서 달마다 들어오는 세가 얼마인데 저는 세상에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노후 걱정해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어서 꺼내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연금도 나올 거고 퇴직금도 상당하니 노후 걱정에 문제가 없을 거라 하는데 너희 부모님은 그게 아니지 않냐면서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드려야 하는 상황이면
결혼 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자꾸 저희 부모님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만큼은 지원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시작부터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빠가 모아놓은 돈보다 액수가 많아지면 오빠도 오빠 부모님한테 그 모자란 만큼을 지원받아 올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이죽대면서 일단 돈부터 가져와 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너네 부모님이 그런 돈이 있기는 하냐는 식으로 빈정거리더라고요. 결혼식에 대한 의견도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시는 분들과 부모님들 보고 찾아오실 손님들께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 결혼식 비용만큼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아마 한 번밖에 없을 결혼식인데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싼 곳을 찾고 타협해가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일단 제 형편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 좋게 하고 싶거든요. 결혼식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싶었고 그게 사실 거의 저희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니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부담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니 어쩌니 말하면서 그러니 너가 돈을 그것밖에 못 모은 거라면서 저를 또 깎아내리더군요. 물론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 신부인 저를 위해 투자하는 돈을 아끼고 싶지 않다는 부분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이나 앞으로도 제 자신을 치장하는데 몇백만 원씩 써대고 명품으로 몸을 둘둘 감아서 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가 흥청망청 소비하는 습관을 고쳐주겠다면서 결혼하고 나면 제 월급 관리 또한 자기한테 맡기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야 3교대로 일하는 너가 명품 같은 게 뭐가 필요하냐면서 또 제 직업을 걸고 넘어지는데 제 진짜 직업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자꾸 야간에 공장 다니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새벽일 하고 온 다음 날에는 제정신으로 집안일까지 하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제 직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그건 싫다고 했습니다. 요즘 가사 도우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네 수입으로 가사 도우미 분 돈을 들이고 나면 뭐가 남겠냐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후려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맞벌이를 하게 될 테니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바로 가사 분담에 관한 일이었는데 이건 뭐 분담을 해서 미리 합의를 하기도 전에 청소며 빨래 같은 건 당연히 제가 하게 될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안 써도 될 돈을 뭐하러 쓰냐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말 그대로 집에 식모를 하나 들이면 되는 거지. 저랑 결혼 이야기를 왜 꺼낸 건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은 부분을 마음대로 단정지어서 자기가 생각해놓은 대로 제가 따라야 한다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지 다를 게 뭐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직장부터 그 외에 제가 휴무날 누리고 있는 저희 개인적인 시간까지 전부 다 반납해버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1절도 모자라서 2절에 3절까지 하고 있는 남자친구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내가 지금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제가 미쳤다고 그 길을 선택하겠냐고 툭 쏘아붙였어요.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저한테 마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는 건데 너는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려고 하는 거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니 그 자신과 만나는 제가 자신의 배경만을 보고 인생 역전을 하려는 똥파리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풀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자기의 스펙이나 벌이 같은 걸 운운하면서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자랑할 만한 좋은 스펙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이며 월급이나 대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재산이 얼마나 있고 노후 준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저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우스울 따름입니다. 아마 남자친구는 제가 적당히 돈도 모아놓은 것 같겠다. 부모님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직장도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공장이나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허례허식 좋아하고 치장하는데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그런 여자로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식 비용만 똑같이 맞추면 마치 저를 자기 아내로 삼아주겠다. 그러니 내 아내가 되면 집안일이고 다 도맡아서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자기 뒷바라지를 해주는 식모살이를 하거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말하고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결혼해서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바해야 그냥 혼자 살면서 쓸데없는 곳에 힘 빼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나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한 방 먹여주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그딴 녀석하고 마주칠 일 없는 게 더 다행이지 않을까 싶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파혼한 사연을 보낸 순이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뭔가 찝찝한 마무리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후기 보내드려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는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와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아무래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은 게 아직도 남자친구가 제 직장이나 제가 회사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한 자기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의 지인도 몇 명 알게 되었고 그중에는 저와 친구처럼 지내게 된 사람도 몇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 입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진 남자친구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남자친구는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자기가 너무했다, 너무 나를 존중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 온갖 미사오구를 갖다 붙이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도 까먹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날 제가 진짜 해주고 싶었던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이제서야 이러는 게 못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기차를 스스로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한다고 떠난 기차가 돌아오겠냐고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혹시나 제가 마음을 돌릴까봐 이번엔 제가 역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도 기분 나쁜 티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대꾸도 못하면서 계속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저도 뭐하러 제 자신을 숨겨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저의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 까내려가며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말아야겠네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루빨리 정리하고 제 진짜 정체에 대해서도 먼저 말해줘야겠어요. 다시 한번 잘 헤어졌다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할 시기인데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는 별것도 아닌 거라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라서 혼자서 소갈이 하듯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한번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글이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쪼록 이해해주시고 저에게 좋은 이야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취직이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편이었고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세후 450 정도를 받고 있어요.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돼서 실제로는 1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월급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결과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나와서 월급이 저렇게 높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400만 원은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현재는 디자인 계통 일을 하고 있고 원래는 국내에서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나와서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받아오는 만큼 벌이가 많은 편이라 회사에서 받는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한 건 아쉬운 일이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벌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근처를 오고 가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엄청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만 더 욕심낸다면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만큼을 저도 벌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도 일이지만 제 인생의 경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포기하고 저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가 가장 큰 이야기였어요. 제 벌이가 들쑥날쑥하지만 남자친구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벌어오는 만큼이나 그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오는 월급이 서로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각자 결혼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한 기간도 길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전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전향했을 때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조금 무리해서 돈을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제가 모아놓은 돈의 반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많을지언정 사회생활 기간은 짧으니 당연히 돈을 덜 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한 달 벌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과 앞으로 둘이서 같이 모아갈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모아놓은 돈을 합치면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빌라 전세로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연봉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5년 뒤면 대출 끼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각자 꽤나 괜찮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부터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중국 쪽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이 잘 되는 편이어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이었기에 미술도 어릴 적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부터 해서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쫄딱 망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층짜리 주택에서 살다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방 하나짜리 반지하에서 부모님과 부대끼며 살아야 했고 심할 때는 장마철에 집안에 물이 들어차서 새벽에 잠도 자지 못하고 물을 퍼내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여태껏 공부해온 미술인데 제가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아버지는 사업에 더 열중하셨고 어머니는 정말 푼돈 받는 소일거리 찾아서 하시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러 밖으로 도셨습니다. 그러면서 값비싼 미술 도구를 마련해 주시며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제가 미대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버지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덕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도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버지 사업은 현재까지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솔직히 지원해 주신다면 모자람 없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두 분이시지만 저는 어느 정도 보답의 의미로 두 분의 도움 없이 결혼을 하려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상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남자친구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하는 동안은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현재 남자친구가 받는 월급에서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통장으로 200만 원이 이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두 분의 생활비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돈의 반이라고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액수인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남자친구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돈을 드리는 걸 그만두고 싶지 않다며 이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말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심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되었나 싶기까지 했어요. 월급이 상당한데 모아놓은 돈이 적은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월급이 사실 또래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남자친구 부모님께 매달 드려야 한다면 남들보다 더 번다는 장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을 상대방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진 걸 보고 결정하는 건 가짜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못하게 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그렇게 보내드리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200만 원이지만 앞으로 결혼 후에도 남편 벌이가 더 좋아지게 된다면 그 금액으로 동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간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금액이 조금 크지 않냐고 솔직한 마음을 꺼냈습니다. 돌아온 건 남자친구의 황당한 반응이었어요. 정년퇴직하신 아버지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어머니가 지금은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여태껏 드리던 걸 끊을 수 있겠냐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공부를 계속 시키시겠다고 이 고생 저 고생한 걸 직접 눈으로 봐왔으니 어머니가 더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저희 집이 어려웠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직접 발벗고 나서서 정말 푼돈일지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로 뛰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굴곡 없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직 장가도 안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그만큼씩 부담시키신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반대의 입장이라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분명 제가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인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둥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더 투닥거리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숫자들만 오고 가고 아무리 그래도 돈을 그렇게 드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 자식된 도리로 효도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갈팡질팡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에 그러겠다 대답을 한 적이 없으니 남자친구도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영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 직업 특성상 이번 주 내내 도통 시간이 나지 않는다 하여 아직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떤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정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정리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결혼 후에 부모님께 생활비로 200씩 보내겠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완벽하게 이별하게 되어서 후기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펜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와 그 이야기를 나눈 뒤로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건지 남자친구의 일이 바빠져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혼자서 고민하면 할수록 일만 복잡해지는 것 같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혼자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좋은 점만 봐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런 큰 돈을 부모님께 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 하시면서 말이지요. 결국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효도를 할 것이라고 하시며 그래도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이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고 저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해왔던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눈치가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런 고민으로 만남을 피해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평소처럼 만나 데이트를 즐기다가 남자친구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건넸지요. 오빠가 결혼 후에 부모님께 200만 원을 드린다는 말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말을 꺼내니 이제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다 끝난 이야기 아니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는 걸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본인도 자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오빠와 똑같이 부모님에게 200만 원씩을 드려야겠다고요. 자기 부모님한테는 금액적인 조정 없이 여태 드리던 대로 200을 주겠다던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제가 제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드리겠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꼬투리 잡는 게 제 월급이었어요. 저는 자기보다 돈을 적게 버는 편이니 당연히 그 금액이 커서는 안 된다고 비율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을 조금만 더 하면 오빠가 버는 만큼 벌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먹이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살아왔기에 자기가 돈을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아직 현역이지 않으시냐. 형편도 좋으신데 저희 월급을 그만큼 보태나 안 보태나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제안을 남자친구 앞에 꺼냈어요. 오빠가 부모님께 잘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부모님께서 집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집을 그냥 받는 대신에 오빠가 부모님께 주는 만큼의 돈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 꺼내본 이야기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당장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린다는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따로 나눈 적이 없다. 돈을 드리는 건 순전히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야기를 하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자 오빠는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돼서 집을 해주신다는데 너가 그런 큰 금액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200만 원씩 40년을 드리면 1년 12달에 40년, 그 돈만 해도 10억이 가까운 돈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그냥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사고 말겠다 하면서 저보고 계산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낸 것도 남자친구를 떠보기 위해 꺼낸 말이었는데 100세 시대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그 계산대로라면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10억을 주겠다고 저한테 이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집이라도 받아오겠지만 남자친구는 그냥 생 돈을 부모님께 그대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미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처음 말을 꺼냈을 때 이미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제안을 마음을 정리한 뒤에 말한 것도 정말 어디까지 썩어빠진 거 지근성을 가지고 있나 떠보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별소리 없이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는 제안까지 말을 해줬으니 아주 저부터 저희 부모님까지 호구 중에 호구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효도와 제가 하는 효도가 조건상으로는 똑같은데 부모님의 형편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이 해준 마지막 제안을 해줬어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은 아마 은퇴를 하시게 될 것이며 아버지가 하고 계신 사업체는 나에게 물려주기로 되어 있지만 나는 미술 쪽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나와 결혼할 상대방에게 사업을 물려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요.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들 비윗장 맞춰가며 하는 일에 실증도 많이 나 보였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체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말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친구는 정말 벅차오르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한번 튕기더라고요. 아마 그때까지도 구구절절히 남자친구에게 유리한 제안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으니 제가 마치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고 자신과 결혼하려고 환장한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가 어떻게 그 사업을 곧바로 물려받겠냐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제안을 들려줬는데도 끝까지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려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더군요. 그때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별의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이별하자는 말을 꺼내야 할까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제부터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면 되냐고 말이죠. 자기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오는 길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저도 닫혀있던 입이 뚫리더라고요. 누가 오빠한테 아빠 회사를 물려준다고 그랬냐 따지니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너가 분명히 장인어른께서 결혼할 상대방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데 왜 우리 아빠가 오빠한테 장인어른이냐고, 오빠랑은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뿐이지 아직 양가 부모님도 안 만난 상황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잔뜩 당황한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자기 부모님한테만 용돈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줘도 된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접은 상황이라고, 미리 말 안 해줘서 미안하지만 오빠도 부모님 용돈 이야기부터 회사 그만두는 것까지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 정한 거 아니냐고, 김칫국은 오빠가 혼자 마신 거니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여태 한 것처럼 오빠 혼자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친구와는 파혼과 이별까지 하게 되었네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그날부터 저에게 연락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고 뭐고 제게 경제권을 넘길 테니 다시 만나만 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작 그런 돈 때문에 파혼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런 내로남불 사상이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영업직인데다가 요즘 인력난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다시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파혼까지만 바란 거지 남자친구가 당장 생계를 잃고 거지꼴이 되는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참교육은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는 배가 터져버린다는 것을 알려줬으니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린 뒤에 저에게 평생 반성하면서 감사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속은 오히려 더 후련합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를 만날 때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시간을 중시해서 일을 조금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일도 늘리고 재벌이도 늘려서 다른 사람에게 일단 얕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있도록 다들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